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은 단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을 가져왔으며 최근 $600의 주가를 돌파한 적이 있는 테슬라로 인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를 제친 세계 2위 부자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런 테슬라마저 9월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의 큰 실망을 받으며 주가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각종 게임 체인저를 언급하며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혼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배터리 회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국의 LG화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보면 LG화학은 세계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량을 LG에 수주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가형 모델인 모델 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테슬라가 고급 차량을 지속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중국 CATL은 테슬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한때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일본 파나소닉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것은 모두가 잊어버릴 만큼 당연해진 상황이기에 사실상 한중일의 3강 구도로 펼쳐지던 배터리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을 더욱 허망하게 만드는 한국 기업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금 호수를 통째로 매입하였습니다. 이 호수에는 어떤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언론들은 아무리 이게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3천억 원의 돈을 들여 구매하는 것은 역대급 돈 낭비가 될 것이라는 비판 일색이었죠.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화학 성분은 기존에 추산했던 양인 220만 톤의 6배인 약 1350만 톤이 소금 호수에 녹아있다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원료의 이름은 바로 리튬,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핵심 원재료이죠. 1350만 톤의 리튬으로는 약 4억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매입한 한국의 기업 포스코는 단숨에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국에서 리튬 광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의 원료와 배터리 생산,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모두 독점하여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야욕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을 육성시킨 것인데 한국이 수년 전 발휘했던 선구안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리튬 원료 확보로 인해 앞으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리튬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니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철강 생산 공정 과정에서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의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왔죠. 그리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재련 공정에도 역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에서 각종 원료를 추출하여 재사용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양극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 방출하며 전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급 생산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호주 등 다양한 흑연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연간 1만 6천 톤의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 생산 공장을 경북 포항시에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소재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죠. 테슬라가 한껏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실망감만 안겨다 주었던 전고체 전지 역시 포스코 케미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연매출 23조 원을 달성하겠다 공언한 상태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이 회사는 올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던 니콜라이 전 CEO, 트레버 밀턴의 사기 행각을 폭로한 업체입니다.
수소 전기 플랫폼의 혁신을 부르겠다 공언했던 트레버 밀턴이 사실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자동차를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사실을 폭로해냈죠. 그나마 니콜라의 구원투수라 불리던 GM마저 최근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제 니콜라는 사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힌덴버그 리서치의 다음 먹잇감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3위 전기자동차 기업 칸디이죠. 칸디는 2008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서 지난달 말에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통해 미국 투자자로부터 1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힌덴버그 리서치는 최근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칸디는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가짜 판매 수익을 올렸다. 지난 1년 동안 55%의 매출이 칸디의 자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회사는 또다시 칸디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순환 판매 형태로 칸디는 실적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 폭로가 있은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칸디 측에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폭로는 시장에서 이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과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11월 말 주가 55달러까지 갔던 중국의 1위 전기자동차 기업 니오 역시 지난 4일에는 43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지며 20달러에 가까운 주가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일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기차의 혁신적인 전용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약자로 EGMP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바로 그것인데요. 플랫폼의 중요성은 오늘날 모든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어플리케이션들 모두 자사가 가진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휩쓸어버리며 순식간에 세계 자동차 기업 1위로 올랐던 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공정 획일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던 포드이죠. 이전까지 자동차는 일부 부자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스포츠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포드에서는 자동차의 생산 공장 라인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똑같이 공유하는 뼈대, 플랫폼을 하나로 설정하고 공장의 라인에서는 그것을 또 세분화하여 효율을 극대로 높인 것인데요. 이를 통해 자동차의 생산 비용은 혁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른 자동차 판매가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도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GM 등 네로라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 플랫폼에 대한 자신들만의 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폭스바겐 그룹은 MEB라는 자사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였고 2020년 3월 GM에서는 BEV3라는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네로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가장 후발주자인 현대차가 제품을 내놓자 이 기업들은 애써 만들었던 자사의 제품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의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들 시장 경제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죠.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현재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전기차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월등한 효율의 제품이 나온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현재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현대차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플랫폼 공개가 늦은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재빨리 제품을 공개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동안 현대차는 4년의 기간 동안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얻어낸 것은 압도적인 충전 시간인데요. 이 GMP는 800V의 고전압 충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1회 완충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만의 충전으로 111.1km를 주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문제인 충전 시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충을 하는 데에도 대략 23분의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속 충전을 사용해도 1시간이 소요되는 테슬라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추게 된 상황이죠. V2L 시스템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1년여간 지속되면서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문화생활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캠핑 장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에 더불어 자동차에서는 SUV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딘가에 놀러가서 사람들과 부닥치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감염 확률이 높다 보니 SUV를 몰고 다니며 SUV 안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전자장비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eGMP의 V2L 기술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가 아무런 추가 장치 없이 외부의 220V를 비롯한 다양한 전원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일종의 움직이는 배터리가 되어 집 밖에서 17평형 에어컨, 55인치 TV 등을 무려 24시간 동안 가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애초에 이 플랫폼은 공간의 활용성을 중요시하여 실내 공간 역시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실내 공간과 충분한 전력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차박족에게 거부할 수 없는 메리트가 되겠죠. 현대차는 현재 전용 플랫폼이 나오지 않은 시기에도 모델 니로와 코나 등을 앞세워 2020년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장 혁신적인 플랫폼까지 발표했으니 이 소식을 들은 경쟁사들은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완성 전기차,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포스코의 배터리 원자재 공정 등 차세대 전기차 시장의 밸류체인의 완성이 아시아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유럽 언론들에서 왜 우리 유럽은 할 수 없는데 한국은 할 수 있는가? 라며 다시 제대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올해 2, 3월을 회상해본다면 한국은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큰 위기를 맞았던 일이 아직도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은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아직 다른 나라들은 조용했던 코로나 초반의 상황에서 한국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오히려 중국에게 방역에 대해 훈계를 받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맞았었죠. 신천지 사태나 이태원 클럽 등의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다행히 한국은 초기부터 시작된 강력한 검사와 정보통신 기술, 즉 ICT 기반의 여러 방역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ICT를 활용한 드라이브스루 도입, 공공마스크와 현황 인터넷 공유, 검사 장비와 결과의 신속한 정보 제공, 아직도 지겹도록 안내가 오는 재난문자 시스템, 스마트폰 및 카드 이용 조회,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의 수많은 ICT 기반 방역 체계가 있었죠. 한국은 뛰어난 공공의료 체계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되어 진단, 추적, 격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방역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 확산을 막은 민주국가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뛰어난 코로나 방역 성과에 대한 세계의 호평도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의외의 비판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죠. 프랑스의 경제지 레제코에서 프라델이라는 변호사는 중국은 디지털 감시와 시민억압 기술을 개발했고 한국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고발 기술을 배우고 담배꽁초 투기부터 간통까지 동료 시민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고발해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오래전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버린 나라라고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했었습니다. 같은 프랑스 정부 자문위원인 드니 말비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독일 헌법학자 한스 위르겐 파퍼는 한국식 시스템을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의 출현이라고까지 극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의 자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프랑스에서는 전 국민 이동 제한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외출 사유서를 가지고 나가야 했고
안 지키면 벌금 18만원. 그리고 그렇게 정부에서 호소해도 영업금지 전날 술집, 카페, 공원에 폭주한 결과 더 큰 희생이 나왔으며 민주주의의 결정체인 선거도 치르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었죠. 반면 코로나 속에서도 한국이 최초로 선거를 치르자 세계 언론들은 한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찬사를 보냈던 것은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유럽의 말도 안 되는 시비와 지적은 그 미개하던 한국이 아무리 경제나 IT, 첨단 기술이 발전해 자신을 능가하게 되었더라도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의 숭고한 전통과 시민의식은 형편없을 것이라는 서구인들의 편견이 깔려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식이 있는 서구인들은 한편에서는 한국의 방역을 배우자라고 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라는 둥 비판을 하던 유럽은 지난 몇 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다시 2차 봉쇄에 들어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31일부로 영국까지 2차 봉쇄를 선언하며 최소 4주부터 한 달 이상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비슷하게 봉쇄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코로나 환자들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은 의료 붕괴 위험까지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럽에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국의 방역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70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신문으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유력 일간지 비너 짜이퉁은 한국을 배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둔 하나의 좋은 사례라면서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설에서 뜬금없이 유럽과 현대자동차의 일화를 먼저 소개합니다. 약 10년 전인 2011년 당시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현대차 부스를 찾아 i30를 타보고 깜짝 놀란 데 이어 자사 임직원들에게 버럭 소리까지 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빈터콘 회장은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물러나고 현재는 기소된 상황입니다만 공학 박사 출신으로 폭스바겐 그룹의 품질 관리에 큰 공을 세웠던 인물로 폭스바겐 그룹의 이사회 회장이자 아우디, 포르쉐의 이사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현대자동차를 보고 화를 버럭 냈던 이유는 바로 폭스바겐이 해내지 못한 기술적인 부분을 현대차가 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빈터콘 회장은 안주머니에서 계측장치를 꺼내 i30의 해치도 곳곳을 접촉하며 재질을 살피는가 하면 보니까 앞범퍼를 스치면서 두 패널 사이의 길이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종해 본 뒤 아무 진동도 소음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감탄하면서 동석한 임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BMW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은 할 수 있나? 임원은 한때 그런 솔루션이 있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었다고! 당시 이런 빈터콘 회장의 모습은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겨 퍼졌는데 유튜브가 활성되지도 않았던 2011년 당시의 이 영상의 조회수는 200만 회가 넘고 독일 방송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 동영상은 현대자동차를 위한 최고의 광고이지만 무료입니다. 현대와 기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숙제를 해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폭스바겐. 하지만 올해는 현대를 살 것 같아요. 후에 디젤 게이트가 터진 후에 댓글도 있군요. 그는 치트 소프트웨어가 없는 자동차는 어떤 것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만 폭스바겐 회장이 그렇게 분노했던 것처럼 한참 후발주자였던 현대차는 2011년 당시 유럽에서 60만 대 정도를 판매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00만 대를 넘게 판매하여 점유율에서 그 대단하다는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에 모두 앞서 있고 일본의 혼다나 닛산은 순위에 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설은 당시 폭스바겐 회장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왜 그들은 할 수 있는가? 왜 한국이 그 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오스트리아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그 이후로 활발한 민주주의, 고도의 도시화, 한국은 인구의 약 80%가 도시에 거주, 오스트리아는 약 60%, 한국은 고학력 인구가 42% 이상, 오스트리아는 21%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사회의 자연과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도 전염병과 싸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동질성, 국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신속하고 엄격한 관리, 마스크 착용 습관 등은 전염병과의 성공적인 싸움에서 확실한 역할을 했는데 유럽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완벽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촉자를 추적한 것은 물론 검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고, 이는 접촉자 추적에 차례로 실패하고 있는 유럽과 극명히 대조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서양에서 성공한 모델을 모방하고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그들만의 전통과 특성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제 유럽이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에 배울 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최근 기사에서 한국의 특히 디지털화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긴 핵심 요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코로나 사태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의 방역 모델이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국 모델을 연구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와 위치 추적 앱 등도 속속 도입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에서 보듯 한국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신문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가디언은 코로나에 대항해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영국도 한국을 따라했는데 왜 같은 모델이 영국에서는 실패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우선 영국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되는 문제라는 것이고, 역학조사의 필수적인 추적이 실패한 이유로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와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는 재난 상황을 규정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는데, 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영국 정치권의 순발력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디언은 란셋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정부가 내놓는 공중보건 지침이 명확한 나라들이 검사와 추적을 잘 활용하였는데 그 나라는 한국,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시민은 이에 대해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전제로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자 많은 서구 언론들이 이전보다는 확연히 특유의 오만함을 자제하고 또다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이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는데도 서구의 국가들은 한국은 할 수 있는데 왜 자신들은 못할까라는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 못지않게 정부와 시민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